권력과 욕망. 이 두 단어는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과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늘한 경고를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평생 욕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30대 여성입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탐하며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간의 허영심은 그 자체가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명언을 온몸으로 겪어낸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한 가정 환경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밖으로만 놔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집에 버려둔 채 밖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여러 여자를 만나며 외도를 일삼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제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구석 진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호통 소리는 마른 하늘에 치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 무언가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일까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울며 되들어보라고 애원한 적도 많았습니다. 엄마,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빠한테 모책 잡힌 거 있어. 하지만 저의 울음 섞인 외침에도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참고 살아야 한다고만 되뇌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불행은 지독한 늪과 같아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저와 어머니는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동안 쌓아왔던 원망을 비아냥 섞어 쏟아냈습니다. 가방 싸들고 어딜 가시게요? 설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대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이제 엄마랑 나는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텅 빈 아버지의 옷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사라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오롯이 우리 모녀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던 저는 가시덤불 같은 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시달리다 우울증을 얻은 어머니를 대신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가족끼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면 얼른 훌을 털고 일어나. 슬픔은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래.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제 말처럼 어머니의 우울증은 조금씩 나아졌고 저희 모녀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대학 대신 곧바로 사회에 뛰어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실무에 유용한 자격증들을 땄습니다. 사무 프로그램 자격증부터 전문적인 자격증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고졸이라는 학력이 취업시장에서 약점이 될까 불안했지만 이력서를 가득 채운 화려한 자격증들 덕분에 저는 22살이라는 나이에 괜찮은 규모의 회사에 격리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졸자들 틈에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일을 못한다고 비교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회사 분위기는 따뜻했고 선배들은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업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내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당시 영업팀 팀장이자 저희 격리팀 팀장님의 오랜 친구였던 훗날 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팀장님과 친했기에 자주 저희 사무실에 들렀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다른 직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제게 그저 재미있는 다른 팀 팀장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가까워질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가 속한 영업팀에 작은 회계 문제가 생겼고 제가 그 업무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업무라 긴장했지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내자 그가 저희 팀으로 찾아와 저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야, 나이도 어린데 일하는 건 보통 팀장급보다 훨씬 잘하네. 우리 팀장, 저 직원한테 자리 내줘야겠어. 처음에는 그저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살갑게 챙겨주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8살이 많았지만 그 나이 차이가 주는 어른스러움과 든든함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어리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일할 때는 누구보다 멋진 프로였고 연애할 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밤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약속은 못해도 절대로 외롭게 하지는 않겠다는 약속만큼은 꼭 지킬게. 어머니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부모님 될 분들 또한 인품이 좋은 분들이라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하객들로 무척 붐볐습니다.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자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그녀를 데리고 나가며 예식장을 잘못 찾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얼마나 거대한 파도가 닥쳐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저희 부부의 삶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니 저희 격리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고 회사 게시판에는 격리팀 인원 감축 및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이라는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격리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였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팀장님에게 항의했지만 팀장님은 위에서 내린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0살의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허무하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짐을 싸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다가와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자기가 돈 안 벌면 어때? 내가 그만큼 잘 버는데. 이참에 푹 쉰다고 생각해. 남편의 위로에 서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막상 온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재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마트 갈 때마다 영수증 꼭 받아와. 당신이 내 카드로 뭘 사는지 품목까지 내가 다 알아야겠어. 그는 제가 장을 봐온 영수증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자는 왜 샀어? 내가 먹지도 않는 건데. 단돈 2,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사. 예전에는 제가 뭘 사든 아무 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사라며 카드를 쥐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섭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잠자코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트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 회사 다닐 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더니 지금은 늘어난 티셔츠에 머리나 질끈 묶고 내 눈에 씌어있던 콩깍지가 벗겨진 건가? 그는 다른 여직원과 저를 비교하며 자기 관리를 하라고 훈계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자 그는 돈 쓸 궁리만 한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예뻐질 방법은 많아. 돈 쓸 생각 말고 돈 아끼면서 예뻐지려는 노력을 좀 해봐.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돈만 축내는 식객을 하대하듯 대했습니다. 당신이 물 쓰듯이 쓰는 돈, 그거 당신 돈 아니야.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이니까 아껴 쓰라고 몇 번을 말해. 사소한 말다툼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과일 하나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하는데 그는 밖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축하하려고 전화했어. 자기 남편 본사 본부장으로 발령 났다고 공문 붙었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이었던 남편이 무려 본사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런 중요한 소식을 한마디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축하해. 본부장으로 발령 났다며. 얘기 들었나 보네. 하여튼 여자들은 입이 싸서 그는 축하한다는 제 말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저를 비꼬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말 부부 되겠네. 당신은 좋겠다. 잔소리하는 남편이랑 떨어져 사니까.
그래도 방심하지 마.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돈 어떻게 썼는지 다 검사할 거니까 그의 가시 돋친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남편이 서울로 떠나는 날까지 각방을 썼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서울 본사로 가기 위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나도 본부장인데 내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너같이 백수의 밥벌이도 못하는 여자를 내가 왜 평생 데리고 살아? 난 나한테 도움되는 여자랑 살 거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그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순간부터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기생충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하고 싶다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절대로 후회하지 마. 후회? 내가 미쳤냐? 내 인생에 후회 따윈 없어. 그래, 과연 그럴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금일부로 OOC의 본부장 발령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본부장으로 발령받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승진이 취소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떠나기 며칠 전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나타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바로 저희 회사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회장님의 사위가 되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장님께 저를 자신의 먼 친척 동생이라고 속였고 잠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 그것은 남편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유일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경리팀을 통째로 없애버리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고 회장님의 사위가 되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회장님의 따님과 저는 복수를 위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했고 그가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연락한 곳은 바로 회장님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회장님은 노발대발하셨고 즉시 남편의 발령을 취소하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또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조용히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 회장님은 제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시며 저희 회사 본사 감사팀에 저를 특채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경력을 높이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서울 본사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따님과는 그 후로도
가끔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만났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저는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났고 잘난 척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전 남편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늘 겸손의 미덕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권력과 욕망. 이 두 단어는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과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늘한 경고를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평생 욕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30대 여성입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탐하며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간의 허영심은 그 자체가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명언을 온몸으로 겪어낸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한 가정 환경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밖으로만 나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집에 버려둔 채 밖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여러 여자를 만나며 외도를 일삼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제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구석 진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호통소리는 마른 하늘에 치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 무언가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일까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울며 대들어보라고 애원한 적도 많았습니다. 엄마,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빠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어. 하지만 저의 울음 섞인 외침에도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참고 살아야 한다고만 되뇌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불행은 지독한 늪과 같아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저와 어머니는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동안 쌓아왔던 원망을 비아냥 섞어 쏟아냈습니다. 가방 싸들고 어딜 가시게요? 설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대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이제 엄마랑 나는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텅 빈 아버지의 옷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사라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오롯이 우리 모녀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던 저는 가시덤불 같은 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시달리다 우울증을 얻은 어머니를 대신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가족끼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면 얼른 훌을 털고 일어나. 슬픔은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래.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제 말처럼 어머니의 우울증은 조금씩 나아졌고 저희 모녀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대학 대신 곧바로 사회에 뛰어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실무에 유용한 자격증들을 땄습니다. 사무 프로그램 자격증부터 전문적인 자격증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고졸이라는 학력이 취업시장에서 약점이 될까 불안했지만 이력서를 가득 채운 화려한 자격증들 덕분에 저는 22살이라는 나이에 괜찮은 규모의 회사에 격리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졸자들 틈에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일을 못한다고 비교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회사 분위기는 따뜻했고 선배들은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업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내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당시 영업팀 팀장이자 저희 격리팀 팀장님의 오랜 친구였던 훗날 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팀장님과 친했기에 자주 저희 사무실에 들렀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다른 직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제게 그저 재미있는 다른 팀 팀장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가까워질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가 속한 영업팀에 작은 회계 문제가 생겼고 제가 그 업무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업무라 긴장했지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내자 그가 저희 팀으로 찾아와 저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야, 나이도 어린데 일하는 건 보통 팀장급보다 훨씬 잘하네. 우리 팀장, 저 직원한테 자리 내줘야겠어. 처음에는 그저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살갑게 챙겨주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8살이 많았지만 그 나이 차이가 주는 어른스러움과 든든함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어리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일할 때는 누구보다 멋진 프로였고 연애할 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밤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약속은 못해도 절대로 외롭게 하지는 않겠다는 약속만큼은 꼭 지킬게. 어머니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부모님 될 분들 또한 인품이 좋은 분들이라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하객들로 무척 붐볐습니다. 제가 신부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자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그녀를 데리고 나가며
예식장을 잘못 찾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얼마나 거대한 파도가 닥쳐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저희 부부의 삶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니 저희 격리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고 회사 게시판에는 격리팀 인원 감축 및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이라는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격리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였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팀장님에게 항의했지만 팀장님은 위에서 내린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0살의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허무하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짐을 싸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다가와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자기가 돈 안 벌면 어때? 내가 그만큼 잘 버는데. 이참에 푹 쉰다고 생각해. 남편의 위로에 서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막상 온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재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마트 갈 때마다 영수증 꼭 받아와. 당신이 내 카드로 뭘 사는지 품목까지 내가 다 알아야겠어. 그는 제가 장을 봐온 영수증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자는 왜 샀어? 내가 먹지도 않는 건데. 단돈 2,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사. 예전에는 제가 뭘 사든 아무 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사라며 카드를 쥐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섭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잠자코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트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 회사 다닐 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더니 지금은 늘어난 티셔츠에 머리나 질끈 묶고 내 눈에 씌어있던 콩깍지가 벗겨진 건가? 그는 다른 여직원과 저를 비교하며 자기 관리를 하라고 훈계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자 그는 돈 쓸 궁리만 한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예뻐질 방법은 많아. 돈 쓸 생각 말고 돈 아끼면서 예뻐지려는 노력을 좀 해봐.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돈만 축내는 식객을 하대하듯 대했습니다. 당신이 물 쓰듯이 쓰는 돈, 그거 당신 돈 아니야.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이니까 아껴 쓰라고 몇 번을 말해. 사소한 말다툼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과일 하나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하는데 그는 밖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축하하려고 전화했어. 자기 남편
본사 본부장으로 발령났다고 공문 붙었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이었던 남편이 무려 본사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런 중요한 소식을 한마디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축하해. 본부장으로 발령났다며. 얘기 들었나 보네. 하여튼 여자들은 입이 싸서 그는 축하한다는 제 말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저를 비꼬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말 부부 되겠네. 당신은 좋겠다. 잔소리하는 남편이랑 떨어져 사니까. 그래도 방심하지 마.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돈 어떻게 썼는지 다 검사할 거니까 그의 가시 돋친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남편이 서울로 떠나는 날까지 각방을 썼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서울 본사로 가기 위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나도 본부장인데 내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너같이 백수의 밥벌이도 못하는 여자를 내가 왜 평생 데리고 살아? 난 나한테 도움되는 여자랑 살 거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그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순간부터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기생충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하고 싶다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절대로 후회하지 마. 후회? 내가 미쳤냐? 내 인생에 후회 따윈 없어. 그래, 과연 그럴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금일부로 OOC의 본부장 발령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본부장으로 발령받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승진이 취소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떠나기 며칠 전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나타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바로 저희 회사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회장님의 사위가 되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장님께 저를 자신의 먼 친척 동생이라고 속였고 잠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 그것은 남편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유일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경리팀을 통째로 없애버리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고 회장님의 사위가 되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회장님의 따님과 저는 복수를 위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했고 그가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연락한 곳은 바로 회장님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회장님은 노발대발하셨고 즉시 남편의 발령을 취소하고 그를 해고했습니다. 또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조용히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후 회장님은 제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시며 저희 회사 본사 감사팀에 저를 특채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경력을 높이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서울 본사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따님과는 그 후로도 가끔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만났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저는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났고 잘난 척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굴던 전 남편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라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리라 다짐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늘 겸손의 미덕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권력과 욕망. 이 두 단어는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과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늘한 경고를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평생 욕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30대 여성입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탐하며 권력의 눈이 먼 사람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간의 허영심은 그 자체가 사기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명언을 온몸으로 겪어낸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한 가정 환경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밖으로만 나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집에 버려둔 채 밖에서 끊임없이 다른 이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여러 여자를 만나며 외도를 일삼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제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구석 진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호통 소리는 마른 하늘에 치는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 무언가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일까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울며 대들어보라고 애원한 적도 많았습니다. 엄마,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아빠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어. 하지만 저의 울음 섞인 외침에도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참고 살아야 한다고만 되뇌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불행은 지독한 늪과 같아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저와 어머니는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동안 쌓아왔던 원망을 비아냥 섞어 쏟아냈습니다. 가방 싸들고 어딜 가시게요? 설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대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이제 엄마랑 나는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제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텅 빈 아버지의 옷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아버지가 사라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오롯이 우리 모녀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던 저는 가시덤불 같은 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시달리다 우울증을 얻은 어머니를 대신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가족끼리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면 얼른 후를 털고 일어나. 슬픔은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래.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제 말처럼 어머니의 우울증은 조금씩 나아졌고 저희 모녀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대학 대신 곧바로 사회에 뛰어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실무에 유용한 자격증들을 땄습니다. 사무 프로그램 자격증부터 전문적인 자격증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고졸이라는 학력이 취업시장에서 약점이 될까 불안했지만 이력서를 가득 채운 화려한 자격증들 덕분에 저는 22살이라는 나이에 괜찮은 규모의 회사에 격리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졸자들 틈에서 위축되지는 않을까, 일을 못한다고 비교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회사 분위기는 따뜻했고 선배들은 저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업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내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당시 영업팀 팀장이자 저희 격리팀 팀장님의 오랜 친구였던 훗날 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팀장님과 친했기에 자주 저희 사무실에 들렀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다른 직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제게 그저 재미있는 다른 팀 팀장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와 가까워질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가 속한 영업팀에 작은 회계 문제가 생겼고 제가 그 업무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업무라 긴장했지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내자 그가 저희 팀으로 찾아와 저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야, 나이도 어린데 일하는 건 보통 팀장급보다 훨씬 잘하네. 우리 팀장, 저 직원한테 자리 내줘야겠어. 처음에는 그저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살갑게 챙겨주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8살이 많았지만 그 나이 차이가 주는 어른스러움과 든든함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어리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일할 때는 누구보다 멋진 프로였고 연애할 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밤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약속은 못해도 절대로 외롭게 하지는 않겠다는 약속만큼은 꼭 지킬게. 어머니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부모님들 분들 또한 인품이 좋은 분들이라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하객들로 무척 붐볐습니다. 제가 신부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자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그녀를 데리고 나가며 예식장을 잘못 찾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좋은 날이니만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얼마나 거대한 파도가 닥쳐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저희 부부의 삶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니 저희 격리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고 회사 게시판에는 격리팀 인원 감춤이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이라는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격리팀은 회사의 핵심 부서였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저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팀장님에게 항의했지만 팀장님은 위에서 내린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0살의 청춘을 바쳤던 직장에서 허무하게 쫓겨나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짐을 싸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다가와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자기가 돈 안 벌면 어때? 내가 그만큼 잘 버는데. 이참에 푹 쉰다고 생각해. 남편의 위로에 서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막상 온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재취업의 문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마트 갈 때마다 영수증 꼭 받아와. 당신이 내 카드로 뭘 사는지 품목까지 내가 다 알아야겠어. 그는 제가 장을 봐온 영수증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자는 왜 샀어? 내가 먹지도 않는 건데. 단돈 2,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사. 예전에는 제가 뭘 사든 아무 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사라며 카드를 쥐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간섭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잠자코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트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아. 회사 다닐 땐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더니 지금은 늘어난 티셔츠에 머리나 질끈 묶고 내 눈에 씌어있던 콩깍지가 벗겨진 건가? 그는 다른 여직원과 저를 비교하며 자기 관리를 하라고 훈계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자 그는 돈 쓸 궁리만 한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예뻐질 방법은 많아. 돈 쓸 생각 말고 돈 아끼면서 예뻐지려는 노력을 좀 해봐.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돈만 축내는 식객을 하대하듯 대했습니다. 당신이 물 쓰듯이 쓰는 돈, 그거 당신 돈 아니야.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이니까 아껴 쓰라고 몇 번을 말해. 사소한 말다툼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과일 하나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하는데 그는 밖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러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축하하려고 전화했어. 자기 남편 본사 본부장으로 발령났다고 공문 붙었더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이었던 남편이 무려 본사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그런 중요한 소식을 한마디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축하해. 본부장으로 발령났다며. 얘기 들었나 보네. 하여튼 여자들은 입이 싸서 그는 축하한다는 제 말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저를 비꼬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말 부부 되겠네. 당신은 좋겠다. 잔소리하는 남편이랑 떨어져 사니까. 그래도 방심하지 마. 내가 집에 올 때마다 돈 어떻게 썼는지 다 검사할 거니까 그에 가시 돋친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남편이 서울로 떠나는 날까지 각방을 썼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서울 본사로 가기 위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나도 본부장인데 내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너같이 백수의 밥벌이도 못하는 여자를 내가 왜 평생 데리고 살아? 난 나한테 도움되는 여자랑 살 거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그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순간부터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닌 기생충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하고 싶다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절대로 후회하지 마. 후회? 내가 미쳤냐? 내 인생에 후회 따윈 없어. 그래. 과연 그럴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금일부로 OOC의 본부장 발령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본부장으로 발령받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승진이 취소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떠나기 며칠 전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나타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바로 저희 회사 회장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회장님의 사위가 되기 위해 저를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장님께 저를 자신의 먼 친척 동생이라고 속였고
잠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 그것은 남편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유일하게